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명확한 삶의 목적, 웃음, 사랑, 그리고 신앙. 100세 이상 고령자들은 이런 것들을 장수의 비결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최근 미국 작가 윌리엄 콜이 영국 일간 가디언이 기고한 글에 담겨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최고령 연방판사로 104세까지 재직했던 웨슬리 브라운도 장수의 비결로 삶의 목적의식을 꼽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삶의 목적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도가 59%나 낮았다고 하는데요.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이 말하는 장수의 비결, 의외로 간단하죠. 앞으로의 시간은 목적의식을 갖고 더 웃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꼽히는 캐나다도 요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는 매주 금요일로 자리를 옮긴 구정은의 GPS로 꾸며드립니다. 국제전문기자 구정은 기자와 함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솔로몬 제도의 현실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5월 3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라크 내 시아파 무장단체 이슬라믹 레지스턴스가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정기관과 외교공관이 밀집한 텔아비브를 이라크 무장단체가 표적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라크에서 발사된 발사체의 이스라엘 진입은 보고되지 않았고 관련 경보도 발령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국방부는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을 공습해 군인 8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와 관련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공급 한도를 넘어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무기를 받은 러시아가 3월 한 달간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정제유 연간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정하고 있어서 불과 한 달 만에 한도의 3분의 1에 달하는 정제유가 북한으로 건너간 셈입니다. 미국은 이달 중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와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60년 전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법원 판결로 부활할 뻔했다가 영구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되면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서 이 법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었는데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뒤에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 폐지에 찬성하면서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브라질 최남단 히우그란지 두술주에선 지난달 29일부터 나흘간 강한 바람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지역 내 댐이 범람할 것으로 우려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기상청은 3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세계 최대 음악 콘텐츠 기업인 유니버설 뮤직그룹과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의 라이선스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돼서 틱톡에서 유니버설 뮤직그룹이 판권을 갖고 있는 가수들의 음악 서비스가 중단된 지 3개월 만인데요.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니버설 뮤직그룹엔 테일러 스위프트, BTS, 저스틴 비버, 드레이크 같은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 하는데요. 국제사회의 다양한 소식들 오늘의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정답이 없는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다. 네, 정말 암담하겠죠. 그러네요. 수험생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미국 대학가에서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거세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올 대선에서 주요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일단 시위가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군사 대응을 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피해가 커지니까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반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온 반유대주의, 그리고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같은 그러니까 아주 폭발력이 큰 사안과 맞물려지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 대선에서 임신중지권, 불법 이민자 문제에 이어서 표심을 가를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네. 일단 시위를 주도하는 게 청년층이니까 그쪽 손을 청년층 표심 때문에 들어주면 다른 쪽에 또 한편이 있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미묘한 시점에 유대계 유권자들이 돌아서게 되는데 그렇죠. 자금력이 굉장히 예. 막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대인을 혐오하는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반전 시위 같은 사태 전반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좀 애매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태가 커지니까 2일 반전 시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법치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법치를 강조하면서 이제 사태를 수습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서 정치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네. 강경 진압해야 된다. 이걸 못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무능한 지도자. 그리고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이 1일에 반유대주의 인식 법안이란 걸 또 통과시켰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하거나 이스라엘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반유대주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원에서도 만약에 통과가 되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서명을 하면 이제 미국 당국이 시위대를 반유대주의 행위로 처벌을 할 수 있고요. 시위를 방치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인 청년층과 유대계 표심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백악관 입장, 상원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는 사이에 시위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가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해서 대선에서 패배했던 1968년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시위를 진압하려고 강경하게 대응하면 이건 또 표현의 그렇죠. 자유를 그렇죠. 억압한다, 이런 논란도 만만치 않게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치 매체 엑시오스가 백악관이 정답이 없는 기말고사에 직면했다라는 그런 카피를 뽑았습니다. 예,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정치 참 네, 어렵다. 그렇죠. 예,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다음 키워드도 이제 보면 곧 성적표를 네. 받게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영국 수넥 총리 내년 운세라고 하셨어요. 운세를 알 수 있는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인데, 선거가 치러지기 네. 때문인데요. 네. 일단 내년 초에 영국 총선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 총선의 전초전격으로 평가되는 지방선거가 네. 2일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수도 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치러졌는데 집권 보수당이 노동당보다 지금 지지율이 반토막인 수준이거든요. 얼마나 회복할지가 지금 관건이고 리시 수넥 총리의 리더십도 이번 선거에서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수당이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지 못하면 늦어도 내년 1월 28일 전까지는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총선에서 정권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당이 최근에 난민을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정책을 강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이민 정서를 갖고 있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것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면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넥 총리가 2009년 이후 출생자를 비흡연 세대로 만들기 위한 아주 강력한 금연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보수당 내 강경파가 적극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금 이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보수당이 패배하면 네. 전직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 또 리즈 트러스 중심의 강경파들이 수넥 총리를 흔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한편 이번 선거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노동당 소속인 파키스탄계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3선에 성공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선거 직전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칸 시장이 앞서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점점 좀 좁혀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면 또 결과가 나오겠죠? 나오겠네요.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비정상의 정상화. 이게 지금 이게 문제네요. 네,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체감 온도가 50도를 웃도는 사상 최악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2주 전만 해도 40도라고 전해드렸는데 50도가 됐고요. 네. 문제는 사상 최악이라는 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년 경신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정상이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정상화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태국이 1일에 26개 지역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섰고요. 예. 방콕 기온도 40.1도였는데 이날 체감 온도는 52도까지 올라갔어요. 당국이 매우 위험 수준의 폭염 경보를 그래서 결국 발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베트남도 최근에 전국적으로 기온이 39도에서 42도, 미얀마와 캄보디아도 45도 안팎. 필리핀도 체감 온도가 50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남아만 그런 게 아니라 남아시아도 비슷해요. 인도의 동부 콜카타 지역이 네. 46도, 남부의 텔랑가나주는 4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5도에서 10도 정도가 높고요. 체감 온도는 무려 50도에서 60도 사이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2018년도에는 네, 엄청 36도 막 이렇게 네, 맞아요. 너무 더워서 네, 그거보다 10도 이상씩 그렇습니다. 지금 높은 기온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도가 지금 총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44일 동안. 그렇죠. 네. 이 폭염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오질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죠. 투표율이 지금 올라가질 않고 있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더우니까. 네. 근데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는 1년 중에 통상 5월이 가장 덥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가 유독 더 덥다는 게 문제인데 기후변화도 있지만 엘니뇨가 맞물렸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런 폭염이 이번 달 내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두 개의 전쟁이 치러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무더위까지 오면 이제 전력난이 좀 이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트남이 그래서 시민들에게 에어컨을 과도하게 틀지 말아달라라고 호소를 했고요. 네. 필리핀은 대통령이 지금 전력 시스템에 과부하가 일어났다.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 경고를 했고 네. 태국은 이미 지난달 29일에요. 최대 전력 수요가 종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참 에어컨을 과도하게 틀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네. 기온이 이렇게까지 오르면 그러니까 참 버틸 수가 어려울 없죠. 것 같은데 네. 큰일입니다. 네,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네. 지구가. 다음 키워드 저는 차이패니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차이니즈랑 재패니즈를 예. 좀 섞어서 제가 신조어를 만들어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일본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중국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국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네네. 왜 떠나고 있냐면 중국 정부의 독재 시스템 그리고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좀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대탈출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선택지로 좀 꼽히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깝잖아요. 가깝죠. 네. 그래서 좋고 한자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엔화가 최근에 약세니까 부동산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살고 있는 중국인 숫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82만 2천 명인데 전년 대비 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기준으로 중국의 고액 자산가 13,500명이
해외로 이주할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전문가들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장기 비자를 원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도쿄만 부근의 고층 빌딩에 사는 주민 4분의 1 이상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 중심부에 있는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요. 작년에 40%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74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1,300만 원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리조트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사들이면서 홋카이도에 있는 휴양지들에서도 주거용 토지 가격이 작년에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이 이렇게 해외로 떠나려면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돼요. 일본으로 자금을 보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자국민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돈 많은 중국인들이 국제 사업을 벌이는 회사를 소유한다거나 해외 투자를 벌이면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또 일본 사업체에 32,000달러, 한 4,3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경영 비자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비자를 노린다거나 아니면 고급 학위를 이용해서 전문가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이제 일본에서 살겠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선택하는 네. 인구가 많다는 건데 차이페니즈 네. 정착을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허리케인으로 변한 10월의 비. 네, 7일에서 11일까지 스웨덴에서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러비전 송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네. 여기 이스라엘 국적 가수가 참가했는데요. 이 가수 때문에 긴장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20살의 에덴 골란이라는 가수입니다. 네. 네, 대회 기간 동안 이스라엘 당국이 공식 행사 일정 외에는 외출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대요. 왜냐하면 이 기간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열릴 것으로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유인데요. 지금 친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그 명분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당국도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경계를 강화했고요. 네. 주최 측은 관중들에게 참가팀의 국기와 무지개 색깔 깃발만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에 팔레스타인 국기나 정치적 메시지가 적힌 표지판을 가져오면 입구에서 저지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2월에 유로비전 주최 측인 유럽방송연합이 이 이스라엘 가수가 신청한 참가곡이 제목이 10월의 비였어요. 이게 네. 정치적 10월의 중립성 비. 규정을 위반했다라면서 실격 처리한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그러네요. 했는데 이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가수가 노래 제목을 허리케인으로 바꿨고 가사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참가할 수 있게 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국가의 음악인들은 이스라엘이 올해 대회에 참가하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대회 자체를 아예 보이콧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유로비전이 좀 상징성이 크기 때문인데 그렇죠. 1956년부터 열리고 있거든요. 네, 네. TV로 생중계돼요 결승전이. 네. 그런데 매년 2억 명 가까운 시청자가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대 규모의 국가대항 가요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왜 허리케인으로 변한 10월의 비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네. 노래 제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알리지 말라. 네, 예. 최근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요. 네. 부모나 친구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턱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생활 무슨 생활을 하길래 이렇게 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부부가 각자 방을 사용하거나 부모에게 자녀가 자신의 수입을 말하지 않고 또 친구들은 볼 수 없고 자기만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시기인데요. 네네. 이게 토간이라는 게 감정 도둑질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일상생활에 순응하지 않고 작게 저항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광둥성의 한 젊은이는 사실 월급을 밝히지 않는 건 중국에서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네, 네, 근데 네. 부모님이 맨날 물어보셔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뭐 247만 원 정도 받아요. 우리 돈으로. 네. 그렇게 대충 말하는데 숫자는 지어내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에 좀 근거하고 있고 근데 정확한
정확한 액수를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한다는 하고 싶지 거죠.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들은 자신이 하는 걸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이런 터울간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이 오히려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사회 질서를 미묘하게 파괴하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건데요. 이게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고 근데 그렇죠. 타인들을 좀 배려해서 의식해서 하는 행동도 포함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한 20대 여성이 한국을 방문한 뒤에 사진을 자기만 볼 수 있게 설정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걸 뭐 좀 비난하는 친구들도 있고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그렇죠. 거니까 상처를 주고 싶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자기만 볼 수 있게 좀 돌려놓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아무튼 중국 젊은 층의 생활 방식으로 이 터우간이 자리를 잡았는데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시도다라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저도 뭐 내 공간, 나의 영역 네. 정말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저희 아이가 네. 저한테 자기 얼마 버는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그렇죠. 같긴 한데. 네. 모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안 보는 사입니다. 네. 드디어 이 내용이 나왔네요. 무슨 내용일까?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 굉장히 유명한 사막 관광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나체로 사막을 활보한 관광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빅데디라고 불리는 사막 언덕에 벌거벗은 채 앉아있던 남성 관광객 2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SNS에서 확산이 된 건데요. 네. 이게 나미비아의 국립공원에 있는 빅데디가 거대한 모래 언덕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고요. 그리고 정상에 서면 굉장히 풍경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탐험가나 사진 작가들도 즐겨 찾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남성 2명이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당국이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나미비아를 떠난 뒤였습니다. 사진이 올라온 건 네. 국적 같은 개인 정보도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관광협회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이건 국립공원의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건데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무엇이든 허용된다라고 여기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시간에 그곳에 계셨던 분들의 반응도 올라왔거든요. 네.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누드 해변이 아닌데 왜 누드 비치처럼 활동을 하는가? 이건 당국의 조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반응들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나미비아 관광부가 이렇게 나체로 국립공원을 활보하면 공원 입장이 금지될 수 있고 이걸 음란 행위에 해당해서 현지법에 의해 처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지금 내놨고요. 네. 관광객들에게는 이런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찬반 논란이 이어졌대요. 아니 뭐 나체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지 않느냐. 일광욕을 한다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옹호 발언이 있었던 반면에 일부에서는 이건 유적지에 대한 모욕 행위다. 아프리카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차별적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냐라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뒷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락시 뮤직의 More Than This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야권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테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빅5 병원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이 오늘 하루 휴진에 나섭니다. 교수들은 오늘 하루 외래 진료와 계획된 수술 등은 중단하지만 응급과 중증 환자의 진료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비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다량의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신규 제재를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내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레지스턴트가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미사일이 실제로 어디를 타격했는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몇 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경찰에 체포된 인원이 2,000명을 넘어섰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각 2일 전했습니다. 중국 광동성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붕괴 사고의 사망자가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사고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재였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부상자들을 위한 헌혈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캐나다 토론토 조현순 통신원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캐나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죠. 중산층이 두텁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런 캐나다도 최근에 양극화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득 상하위 가구 격차가 2015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는데요. 네. 캐나다의 주요 은행인 TD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내 가계 순자산은 2022년 6.5%에서 5% 감소해서 지난해 마이너스 4.5%로 줄었습니다. 네. 순자산 감소율이 줄어든 건 금융자산 보유량이 많은 상위 가구의 가계소득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지난해 이들의 가계소득은 19만 7,909달러로 하나 약 2억 원이 약간 안 되는 금액으로 1년 전보다 6% 증가했습니다. 네. 반면 중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3만 1,510달러로 하나 약 3천만 원 가량으로 그나마 전년보다 0.3% 증가했지만 네. 중산층 가구의 소득은 5만 9,178달러로 하나 약 5,900만 원가량으로 오히려 0.3% 감소했습니다. 네. 여기에 계속되는 높은 이자율이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중저소득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기지 갱신을 하면서 또 부채 상환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특히 중산층 가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가구 부채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가구와 가재 도구, 여가 활동에 드는 지출이 줄었는데요. 저소득층 가구에선 더 많이 줄었습니다. 네. 캐나다의 지속되는 고물가 역시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앞으로도 이들의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선택을 해야 하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도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고소득층의 씀씀이는 커지거나 유지되면서 국내 경제를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캐나다 집값이 이렇게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해외 이주도 고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요. 25분마다 이민자 1명이 캐나다를 떠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은 옆 나라인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 상황이 된다면 다른 나라에 정착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34%에 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현지 부동산 업체인 주카사가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헬리팩스와 전 세계 대도시 19곳의 최근 자료를 기반으로 네. 평균 집값을 비교했는데요. 네. 그 결과 평균 집값이 캐나다 100만 달러, 하나 약 10억이 넘는 도시는 23곳 중에서 8곳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캐나다에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가 120만여 달러, 하나 약 12억 정도가 되고요.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112만여 달러로 하나 약 11억으로 이 범주에 속했습니다. 네. 이어 미국 LA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가 토론토 집값보다 더 높았고 특히 싱가포르는 200만여 달러, 하나 약 20억에 달해 23곳 중 가장 비쌌습니다. 네. 또한 싱가포르는 토론토보다 물가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참고로 한국의 서울은 캐나다 82만여 달러, 하나 약 8억 정도로 12번째입니다. 이번 조사 23곳 중에선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의 집값이 하나 약 1억 4천 가격으로 가장 저렴했고요. 이어 태국 방콕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멕시코 시티도 20만여 달러대로 낮았습니다. 네, 1캐나다 달러가 이제 1,000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 일단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캐나다에서도 고물가, 고이율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연방 정부에서 얼마 전에 최저임금 올렸다면서요. 네네. 네. 이달부터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캐나다 16.65달러, 하나 16,000원가량에서 네. 17.30달러, 하나 약 17,000원으로 정도? 인상된 가운데 온타리오주 최저임금도 10월부터 17달러인 하나 약 17,000원 정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네. 온타리오주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물가 상승률 3.9%를 반영해 현행 16.55달러인 최저임금을 17.20달러로 인상하고 또한 학생의 최저임금도 15.60달러, 하나 약 15,000원에서 16.20달러인 하나 약 16,000원가량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은 오르겠지만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생활임금 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역 토론토에서 생활하려면 시간당 25달러, 하나 약 25,000원은 벌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에 인상되는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최저임금인 17.40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 토론토 조현순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
이슈. 오늘은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정은의 수상한 GPS로 꾸며드립니다. 그동안에 격주로 수요일에 만나 뵀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죠. 오늘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겠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마다 뵙겠습니다. 네, 더 자주 뵙게 되네요. 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남태평양의 섬나라죠. 솔로몬 제도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예, 그 언론에서 이 남태평양의 섬나라를 다루는 일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특히 국내 언론들은 네, 주로 다룰 때가 기후 변화로 가라앉고 있다. 그렇죠. 뭐 투발루 같은 것들. 네. 그다음에는 또 나우루 같은 섬나라들. 호주가 난민들을 섬나라로 떠넘기고 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정도. 그다음에 하나의 주제가 더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요? 태평양의 섬나라에서 미중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예, 참 세상에 지구상 곳곳 어디든지 이 미중 갈등 없는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네네. 4월 17일에 이 솔로몬 제도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올해 정말 선거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진짜 많아요. 예. 근데 의원이 이제 전체 의석이 한 50석? 그러니까 뭐 인구도 많지 않고 나이가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네. 여기에 그 마나세 소가바레라는 총리가 이미 3년임을 했었고 4연임에 도전하겠다라고 전에 계속 말을 해왔었어요. 예.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총리 이제 안 하겠다. 우리 당의 총리 후보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서 미국 중국 갈등 속에서 그래서 고민이 총리를 많았나 안 봐요. 하겠다고요? 네, 이 소가바레라는 사람이 친중파예요. 사실 그 전까지 이 솔로몬 제도가 중국이 아니라 대만하고 수교한 몇 안 남은 나라였어요. 예. 근데 소가바레가 집권한 다음에 2019년에 예. 이제 수교 상대를 중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2년 전이네요. 중국과 안보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보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발판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됐었고, 뭐 중국으로부터는 당연히 솔로몬 제도가 재정 지원을 받았죠. 뭐 그랬겠죠. 중국 네네. 원조로 뭐 스포츠 경기장들도 몇 개나 지었고, 또 중국 차관을 받아서, 그러니까 중국 돈 빌려서 네. 중국의 그 화웨이 예. 미국이 많이 이제 그 겨냥하고 있잖아요. 이 화웨이를 통해서 이제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왔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뭐 총리로 이제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할 정도로 더 예. 자세한 얘기를 좀 그 들어볼까요? 미국과 서방이 나를 너무 압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이제 자기네 나라 언론들도 이제 일종의 서방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자기를 비방해왔고 네. 우리 가족들을 학대를 당했다. 그래서 뭐 그 대신에 자기 정당 소속의 뭐 외교장관을 차기 총리로 밀기로 했고 새 총리는 아마도 등거리 외교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5월 2일에 그 총리를 뽑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가바레가 밀었던 마넬레라고 제레미야 마넬레라는 이 사람이 새로 총리로 이제 선출이 됐어요. 네, 이 인물 어떤 인물인가요? 이 마넬레는 그냥 소가바레 정당에서 계속해서 외교 정책을 맡아왔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어쨌건 전임자가 저렇게 해서 물러나게 되는 걸 봤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너무 친중 그건 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솔로몬 제도가 어떤 나라인지도 많이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들 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호주 북서쪽에 있고 파푸아뉴기니 부근에 있는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뭐 아주 작지 않습니다. 3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이고 수도가 호니아라라는 곳이고 인구는 적어요. 73만 명. 이제 멜라네시아계 민족이 태평양 섬 쪽에 많이 있는 민족이죠. 여기가 인구의 절대 다수고 언어는 대체로 영어를 써요. 그 피진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현지 언어랑 토착화된 그런 영어를 쓰고 종교도 뭐 기독교도가 공식적으로 어쨌든 뭐 97% 거의 다고 네, 1인당 GDP가 이 명목 GDP 말고 실질 GDP 구매력 기준으로 봐서도 2,700달러인 걸로 보면은 아주 최빈국 수준이죠. 네. 근데 영어 쓴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영국 식민지였나 봐요. 처음에는 유럽국들 중에서는 스페인 선박이 제일 먼저 가긴 했습니다. 17세기부터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처럼 됐었는데
19세기 말에 영국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여기서 미국 군대하고 영국 군대가 이 솔로몬 제도의 중심 섬이 과달카날이라는 섬인데 네. 여기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과달카날 전투라고 해서 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태평양 전쟁 와중에 의미 있는 전투 가운데 하나로 꼽더라고요. 네. 그래서 1978년에 영국령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가 됐는데 네. 사실 이게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전체 국토의 한 4%밖에 안 되고 그렇군요. 뭐 이렇다 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참치라든가 생선을 수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조업권을 팔아요. 이런 때는 외국의 선박들한테. 네. 또 목재를 판다고 하지만 뭐 많지는 않고 뭐 그나마 있는 수출의 65%가 중국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생필품이라든가 소비재는 주로 수입을 하는데 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예, 또. 근데 수입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네. 중국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호주,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이런 작은 나라들의 비중이 교역 파트너로 크지는 않지만 이 아시아의 이런 특히 태평양이라든가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파트너이기는 그러네요. 해요. 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쭉 보면 경제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볼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90년대 말에 여기 이제 여러 부족이 있어서 이제 분쟁이 심해져가지고 폭력 사태로 치달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결국 2001년에는 완전히 폭동이 돼서 이제 정권이 무너지고 뭐 총리가 바뀌고 이제 무장한 이제 부족 단체들이 일종의 갱 조직처럼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 후폭풍 속에서 2002년에 정부가 빚을 못 갚아서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뭐 호주도 이제 채무 좀 조정해주고 그때 뭐 뉴질랜드, 유럽, 일본, 대만 등등이 좀 원조도 해줬고 뭐 호주는 이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병력까지 보내고 했었는데 네. 근데 중국이 그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여 년 전 일인 거예요. 네. 그때 부채를 재협상을 해줬다. 한마디로 빚을 많이 줄여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중국의 영향력이 당연하죠. 너무 커졌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최대의 정치 이슈가 된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2006년 총선에서 총리로 뽑힌 사람이 네. 이 중국 사업가들한테서 뇌물 받았다. 그러니까 또 이제 수도 그 호니아라라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뭐 차이나타운 때려 부수고 그래서 뭐 중국이 전세기 보내서 자국민들 대피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중국과 교류도 많고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중국 정서도 이게 참 중국의 내부에서는. 영향력이 큰 나라들에서 대체로 어느 곳에서나 이런 그렇죠. 일이 벌어지는데 정부 차원에서 고마울지 모르지만 이럴 때 사정이 안 좋을 때 주민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너무 종속되는 것도 싫고 그렇죠. 또 장사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상대적으로 잘 사는 중국인들이 좀 겨냥 이제 타겟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네. 그러니까 반중국 정서가 큰데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가바레 전 총리도 그래서 중국하고 수교를 한 건데 그 다음에 또 폭동이 또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그래서 2021년에 그때도 이게 반정부 폭동인데 그것이 곧 동시에 반중국 폭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뭐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서 보안군 파견해가지고 네. 간신히 정권이 위기를 넘겼었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인 불만이 중국을 겨냥해서 터져 나오고 네. 그런데 2022년 그때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이제 세계가 시끄럽고 뭐 신냉전 막 이렇게 난리 났을 때 네. 이 솔로몬 제도에서 다시 한번 또 미중 갈등이 벌어진 게 이때 솔로몬 제도가 안 그래도 세계가 시끄러운데 중국하고 안보 협정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맺어버린 거예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중국 군함이 일단 네. 정박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를 돕기 위해서 중국이 경찰과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반중국 폭동 같은 게 있으니까 치안 유지에 중국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근데 이게 명분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외국에 이렇게 외국에 치안 유지하러 우리 경찰 병력이 가는 거 이건 굉장히 사실은 엄청나게 밀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이 그때 협정 못 맺게 하려고 정말 난리를 쳤어요. 이 나라가 지정학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의 뭐 국무부 부장관이 전화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하고 국무부 차관보가
이례적으로 좀 거물급의 대표단을 끌고 가 설득을 했지만 네. 솔로몬 제도는 협정을 체결을 했고 네. 근데 또 안에서는 이 총리가 너무 친중국이다. 그래서 네. 반중파 야당들하고 공방이 계속돼 왔고 이제 그 갈등이 끝나지 않으니까 네. 총리 더 못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미국이 압박했다 하지만 이게 뭔가 여론도 좋지 않고 여론이 너무 나빴어요. 예, 여러 가지로 겹쳐 있지 않았나 싶은데 중국이 이제 아까 가장 중요한 게 그 빚을 줄여주는 게 컸던 것 같은데 그럼 미국에서는 뭘 해주나요? 그러니까 소가발의 정권 쪽에서는 주장이 그거였어요.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서방의 식민지만 겪었고 네. 그다음에 근데 사실 그게 제3세계 많은 나라들의 반응이 그래요. 미국이 맨날 우리 편으로 줄 서라라고 하는데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은 서방이 해준 게 뭐가 있고 실제로 도움이 안 됐다. 예. 그다음에 중국은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예. 서방에서는 왜 이래라 저래라만 하느냐. 그것도 일리는 있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땅이 물에 잠겨간다. 근데 네. 기후변화 많이 일으켰던 미국과 서방 뭐 했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이 못된 짓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 이 소가발의 정권은 친중국파였지만 여기가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주정부가 미국 편, 대만 편인 주정부가 들어선 섬도 있었어요. 이제 근데 미국이 2020년에 딱 거기만 골라서 원조하겠다. 그것도 그 전보다 50배 되는 액수를 그 섬에만 주겠다. 이거는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솔로몬 제도의 내분을 일으키겠다라는 약간 편을 거나 가르는. 예, 그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 뭐 중국도 이제 이렇게 반중 정서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게 네. 중국은 이제 정부 차원도 그렇지만은 중국의 이제 기업들, 부동산 업체들 이런 데들이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염가에 99년 임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장기 임대식으로 이제 토지를 이거를 이제 뭐 랜드 그래빙 땅 뺏기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중국이 아시아나 특히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런 행위를 많이 해요. 사실 한국도 되게 많이 해요 이거.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미중 싸움은 싸움인데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미국이 총리를 압박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총리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 불편한 관계이긴 했어요. 아까 제가 그 과달카날 전투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재작년 8월에 그 전투 80주년 그래갖고 미국 고위 인사들이 섬을 방문했는데 그때 정작 총리가 행사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 캐롤라인 케네디 있잖아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딸. 이 작년 8월에 캐롤라인 케네디가 솔로몬 제도를 갔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인연이 있어요. 이 존 F 케네디가 2차 대전에 참전했었거든요. 그때 이 솔로몬 제도 쪽에 전쟁에 이제 그 투입이 됐던 거예요. 그때 일본 군함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구조가 됐는데 이제 그게 1943년 작년에 80년 됐다고 이제 기념하려고 뭐 이제 미국이 좀 솔로몬 제도 가깝게 하려고 이제 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인연이긴 하네요. 네네. 그래서 캐롤라인이 갔는데 이때도 소가발의 총리가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캐롤라인 케네디 쪽에서 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고 하고 또 작년 9월에 워싱턴에서 미국이 이제 태평양 제도, 태평양 여러 섬나라들 모아가지고 정상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솔로몬 제도는 태평양 섬나라들 중에서는 큰 편인데도 소가발의 당시 총리가 참석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정치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주민들은 반중국 정서. 사실 이번에 그 소가발의 쪽에서는 이 야당들과 미국의 압박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야당들이 반중국 하던 것도 국민 여론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표심이라는 거는 의회 50석 가운데 이번에 그 여당이 15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거는 이제 여론의 심판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친중 노선 지나친 거는 거부했다는 의미죠. 사실 이게 어떤 면이 있냐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는 거 재정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육이라든가 차관 이런 거의 혜택이 국민들한테 다 고르게 들어가서 모두의 사정이 나아졌다면 중국 편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필수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국민들이 필요한 거로 하는 것들을 정부가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돈을 받아서 이럴 때 꼭 끼어드는 거 부패 의혹이죠. 소가발의 정부가 관리들 봉급 높이고 부동산 측근들 또 친인척들 사들이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다만 미국 쪽에서도 저런 얘기는 나와요. 어쨌든 중국은 솔로몬 제도에 투자를 해왔다. 그러니까 미국이 섬나라를 자기 편으로 두려면은 결국 미국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근데 그냥 그런 건 그렇죠. 없이 윽박지르기만 해서 안 된다. 또 미국 내 분석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수상한 GPS 글로벌 이슈에서는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 문제 다뤄봤습니다. 오늘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카마카위 올레의 오버 더 레인보우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하루 쉬고요. 월요일에 방송이 되고요.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